항상 보라색 넥타이를 내고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한 직후의 기자회견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을 깨고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정말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시장에서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번 주 우리가 주요하게 봤던 이벤트인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변수 혹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과연 미국 뉴욕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뉴욕 현지 먼저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 연준이 9월 FOMC를 마무리를 지었고 그 결과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B컷이 나왔던 배경 또는 저희가 짚어봐야 될 주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연준이 피벗을 시작하자마자 B컷을 시작했죠. 사실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깬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B컷 가능성이 스멀스멀 올라왔었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힐미라우스 기자의 기사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는데 연준의 B컷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내용이 담겼던 탓입니다. 연준은 그간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WSJ에 끌리면서 시장 반응을 타진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B컷이 완전 예상 깬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이 B컷에 단호한 이유는 일단 7월에 놓친 금리 인하를 따라잡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이 4.3%로 뛴 7월 고용보고서를 봤다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7월 25bp까지 포함해 이달 50bp 인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B컷을 한 이유는 바로 추가적인 고용시장 둔화를 막겠다는 것이죠. 7월 실업률이 4.3% 뛰었고 6월에도 4.2%를 유지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업률은 한번 오르면 걷잡을 수 없기에 뛰는데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를 대폭 낮춰놓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 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 주요 포인트는 향후 금리 속도입니다.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4.4%로 제시했습니다. 중간값이죠. 3개월 전 예측보다 0.475%포인트 대폭 하향한 것이다. 남은 12월과 12월 회의에서 대략 50bp 금리 인하가 추가로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총 19명 위원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 말 정책 금리를 4.25에서 4.5%로 갔고요. 7명은 4.5에서 4.7%로 갔습니다.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3명으로 4.0에서 4.25%로 갔는데요. 속시에 그친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은 4.75에서 5.0%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B컷이 올해 마지막으로 본 것이지만 이 역시 소수파에 그칩니다. 다만 추가 50bp 인하를 얘기했지만 파월 반원이 약간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50bp 인하를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에 기반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스모컷과 B컷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을 계속 유지한다는 발언도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 중단 대응 없다며 금리 인하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파월 의장인데 B컷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또 양호하다. 침체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컷 이후에 시장이 반짝 오르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컷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이후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결국 약세로 막아냈습니다. 시장 반응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B컷으로 피벗을 시작했지만 파월 의장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소홀히지 않겠다고 밝힌 게 어느 정도 실망감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50bp 인하를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시장이 원하는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연준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면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고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연준이 빅컷 결정이 나설 만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괜찮다, 고용도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빅컷이 나선 것은 시장이 모르는 또 다른 침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죠. 사실 두 가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팩트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폭 하락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미친 큰 변동을 없었던 것으로 보십니다. 이제 다시 향후 나올 고용지표 등 데이터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둔화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시그널을 줬던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준이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나올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만큼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수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월가의 반응들 체크해봤습니다. 김상윤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에는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2시 기점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우지수 한때 375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 좀 등락을 반복하더니 3대 주요 지수 결국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가 0.3%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3대 주요 지수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러셀 2000 기준금리 인하에 웃기 마련이죠. 장중에는 사실 더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0.21%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FOMC의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가 됐습니다.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나온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겠고요. 0.25%포인트가 아닌 시장 예상을 깨고 빅컷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11월과 12월에도 계속해서 추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를 함께 보니까요. 미 연준 위원들도 최소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FOMC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2% 도달에 대한 확신이 커졌다는 성명서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만 인플레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이렇게 있었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 일자리 증가세가 완화했다라는 7월 FOMC 성명서에서 이번에는 둔화됐다로 고용시장을 조금 더 걱정하는 듯한 모습들을 성명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인플레 2%를 달성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즉 계속해서 인플레에는 좀 자신감을 비췄지만 완전 고용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명서 안에서도 조금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인즉슨 우리도 계속해서 고용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준 성명서에서 고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 연준도 고용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실업률 한번 보시죠. 지난 6월 경제 전망 발표할 당시에는 올해 실업률이 4%, 내년 실업률이 4.2%, 내후년 실업률이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이렇습니다. 내년까지 실업률이 4.4%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6년에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에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안정을 잡아가고 있는데 실업률은 조금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욱더 고용시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성명서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조금 더 가파르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점도표 내용을 보니 그렇습니다. 일단 점도표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표라는 뜻이가 될 텐데요. 지금 2선이 4.5% 그리고 2선이 4.25%입니다. 올해의 최종 금리로 4.25에서 4.5%를 예상하고 있는 위원의 수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도표를 보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치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중앙값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 중앙값이 5.1%였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면 이번에는 더 낮아진 4.4%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모두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인하는 이어지겠지만 그 인하 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번에 B컷을 단행했는데 B컷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제재를 가했습니다. 0.5%포인트 인하가 기본이 아니다. 다음에 지표에 따라서 0.5%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0.25%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라면 기준금리 인하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컷을 단행하면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왜 갑자기 B컷을 해? 경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 우려, 걱정을 하지 말라는 듯이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양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 초반의 실업률은 건강한 편이다. 다만 고용 리스크가 조금 커졌기에 우리가 좀 빠르게 반응을 한 것이다. 강하게 반응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아무래도 하락 마감한 이유를 찾자면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완화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룸버그가 매번 파월 의장 기자회견의 발언들을 매파적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이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그런 기자회견 내용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요. 매파도 아니었고요. 비둘기파도 아니었습니다. 좀 애매했습니다. 시장에 보니까 점도표에서는 추가적으로 올해 0.5%포인트 또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까지 비둘기파적으로 나오진 않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은 실망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월가 9월 FOMC 잘 지켜봤을 텐데요. 월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흥유마 BMO 자산운용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경제의 문제는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았다는 건데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반가운 발전이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반겼고요. 네이션와이드 수석 경제학자는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이 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그래도 가파르지 않을까 전망을 한 것이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수석 투자가는요. 연준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줬다. 다만 시장은 올해 0.75%포인트 추가 인하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은 이에 못 미치는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죠. 즉 시장이
시장이 이미 연준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애매했겠다. 상승폭을 반납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FOMC 우리가 기다리던 빅 이벤트는 지나갔고요. 이후에 시장 상황 어떨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나코드 제뉴이티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한 이후 12개월 동안 벤치마크 지수, 즉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6% 상승한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2개월 동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첫 금리 인하 이후 S&P 500의 수익률을 과거부터 쭉 통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짙은 남색이 1개월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1개월 동안은 부정적, 마이너스거나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12개월 수익률을 보시죠. 내릴 때는 확 내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수익률도 꽤 큰 편입니다. 이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몇 단계 더 밟아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다 반영해서 장기적 추세에서 시장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르는 시장에는 올라타야겠죠.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2부에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따라서 함께 움직인 국채 시장,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채 금리 이날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년물이 2년물보다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해소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금리가 쭉 내려왔었다가 다시 올라왔죠. 사실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계속해서 반영한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가 쭉 내려가는 게 맞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지금 시장이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을 되돌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 0.39%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는 사이 WTI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날 정작 뉴스가 발표됐을 때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국제금값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25% 밤 사이에 올랐는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 보니까 온스당 2,8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가와 금값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빅컷 0.5%포인트 인하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떨지, 섹터별 움직임을 어떨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시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매드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이데일리 전문위원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0.50% B컷을 단행했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파월 의장은 비둘기일까요? 매파일까요? 이거 타이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네. 뭔가 대학교 교수님처럼 경제학자처럼 진행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 네. 정말 전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매드토크 제 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사진을 쭉 볼 텐데 자 이쯤 되면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파월은 비둘기 팝니까 매파입니까? 다들 대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폴 볼커 의장이 소환이 됐을 때 그 예전에 굉장히 악명 높게 금리를 높이셨던 분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암살에 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잭슨 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간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 권총을 차고 다닐 정도로 위협을 느끼니까 하도 회의 같은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골짜기로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숭어를 잡게 하면서 저기 했다 뭐 얘기까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소환될 때만 해도 저 사람은 매파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취임할 때는 어땠어요? 비둘기파였죠. 원래 옐런이 세계 최초로 여성 FRB 의장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최소 연임하거든요. 최소. 버냉키도 8년 했고요. 이 임기가 4년이에요. 이거는 뭐 저기 국민 투표로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이제 이 옐런을 잘라낸 이유가 자 트럼프는 다 싫어요. 그냥 트럼프 분명히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 그 조작으로 해가지고 자기 티셔츠 입고 막 이랬을 때 분명히 자기가 저기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로 해리스 지지하니까 바로 차버렸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무조건 자기랑 반대편은 다 싫어요, 그냥. 뭐 오바마가 뭐 이번에 신사라고 뭐 죽여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오바마 지우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옐런을 잘라버렸죠. 그래놓고 파월을 임명을 자기가 해놓고 파월을 임명을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해놓고 본인 마음대로 안 하니까 안 되니까 갑자기 왜 너 매파가 됐냐고 하면서 너 잘라버리겠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래전에. 근데 그거 대법원에서 반려됐거든요. 만약 그럼 역풍 맞아요.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자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만 자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이 자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 자른다고 맨날 위협을 하냐면 어차피 임기는 2025년까지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잘라버린다고 지금 저희 꼭두각시처럼 할 사람을 고른 거예요. 왜냐면 경제학도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에 유대인도 아닌 비유대인인 비주류를 앉힌 거예요. 그래놓고 옐런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연임을 안 해요? 이게 미루니까 재무장관으로 저희 바이든 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두각시처럼 하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다 좋아해서 막 악수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매파로 변신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버냉키 의장처럼 처음 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막 풀면서. 그래서 양적 완화를 막 풀면서 가다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그걸 잡으려고 엄청나게 금리를 바짝 올리니까 거기서 갑자기 폴 볼커 의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파월 의장도 맨날 폴 볼커 의장은 최고의 경제 관료이며 상원의원에 가서 출석해가지고 맨날 그 코멘트 할 때도 의원님이 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 폴 볼커 의장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돼도 되냐고 했을 때 예스라고 했을 때 이거 남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매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오늘 비컷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비둘기파인지 매파인지 뭘까요? 한마디로 이건 다 정치인과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엔. 자, 저건 뭐냐면은 저거는 빅스텝 밟을 때예요. 빅스텝 밟을 때 물가 잡으려고 확 75bp씩 막 올리고 막 빅스텝 밟고 울트라 스텝 밟고 이럴 때거든요. 그럼 저 모습이 진짜예요? 아니면 지금 50bp 깎은 게 진짜예요, 지금? 이상하죠? 그럼 사이코패스인가요?
지금 언론하고 정치인이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잘 보시면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똑같아. 맨날 서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한 명도 서민을 위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 부자니까요. 직업 정치인들이거든요. 미국도 다 직업 정치인들이에요.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직업이니까요. 그러면은 왜 금리 인하든 금리 인상이든 경제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되거든요. 금리 인하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서 개인 투자가 힘들어도 자기는 뭐가 좋냐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서 뭐 다 오른다고 해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부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당선될 확률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뭐 폴 벌커부터 그린스펀, 뭐 버냉키, 옐런, 파월 쭉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금리 인상을 막 해갖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그대로 그냥 FRB 의장에 동조를 하다가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야, 저렇게 금리 인상에 찬성을 하고 그냥 FRB 의장한테 뭐 시장 자유주의니까 맡기고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맡겼다가 재선에 실패한 역사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 떨어질까 봐.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 있죠. 민주당 상원의원이 휴가 간 파월 보고 휴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50bp를 쳐야겠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 그 여자가 학자처럼 되게 고루하게 생겼죠. 그 사람 대선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인하고 언론인이 만든 이 허상이 그냥 제가 보기에 파월은 그냥 열심히 항상 강조하잖아요. 정치적인 목적 절대 없다. 자기는 경제적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하나하나 대응을 할 뿐이다. 이번에도 사실 입김에 뭐 좌지우지돼서 이렇게 낮춘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파도 매파도 아니고 그냥 따박따박 자신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언론들은 제발 파월을 흔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제발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바람 아닌 바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 변곡점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앵커님 남자 좀 그래도 만나보셨죠? 네. 남자 만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남자가 누구예요? 나쁜 남자요? 나쁜 남자는 차라리 나요. 나쁜 남자는 차라리 나는데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남자. 내가 오빠가 10년 뒤에 너 원베일리에 살게 해줄게. 자, 이거 얼마나 허황돼요. 근데 그게 너무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자, 내일 내가 에버랜드 가서 놀이공원 가서 뭐 우리 자유로드롭 타고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먹자. 이건 어때요? 내일, 당장 내일. 그거는 그나마 그쵸? 네,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사기꾼 같을지라도 바로 그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예요? 당연히 10년 뒤에 너 레미안 원베일리 살게 해줄게. 이 허황된 껌이 뭐예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만약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배당률을 높게 걸어야 돼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은 게 정상이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루 이틀 뒤에 놀이공원 가자. 이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역전됐다는 거는. 역전됐다는 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성적인 상황은. 그렇죠. 10년 뒤에 레미안 원베일리에 살게 해줄게 보다 1년 하루 뒤에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가 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죠?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FRB에서. 금리를 올려서 단기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거야. 야, 이 오빠 사기꾼이야. 너 내일도 에버랜드 못 가. 오늘 지금 거기 밥 먹을 돈 없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금리가 높아진 거죠.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라고 아까 나왔죠. 네. 그건 또 뭐예요? 아까 원래 상태대로 간 거예요. 원래 상태대로. 맞죠? 원래 상태대로 10년 뒤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된 거예요. 해소가. 저 기점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근데 이건 또 왜 또 경기 침체 뭐 신호탄 얘기가 나오냐. 자, 이것도 솔직히 자,
이거 규칙성을 상당히 좋아하고 뭔가 붙이기를 좋아하는 언론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서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는 뉴스도 있고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됐는데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는 뉴스도 있어요. 그건 뭐냐? 둘 다 그런 역사가 몇 번 있는데 그걸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 말해야겠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거나 해소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고 했는데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됐는데 왜 또 경기 침체 신호탄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냥 경기 침체네요.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이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든 맨날 그럼 경기가 불황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타이틀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게 금리가 지금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팩트잖아요. 금리가 인하됐다. 요거를 결과에 놓고 왜 Y를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근데 왜 이걸 계속 반대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도 변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자, 1단원에 1, 1번에 1, 2단원에 1 해가지고 금리는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리의 정의에서 나오죠. 금리가 뭐 인하가 되면은 세상에 금융이 돈이 풀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FRB는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 솔직히 한국은행 자기의 줏대대로 금리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없죠? 네. 절대 없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가 또 금리를 낮추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RB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지금 했죠. 왜 했습니까? 금리 인하를 왜 했어요, 지금? 한 이유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왔죠? 왜 지금 빅컷을 쳤어요? 경기 침체 우려? 맞죠?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경기 침체 우려? 뭐 실업률은 뭐 줄어들었으면 아직 뭐 인플레이션이 2% 목표까지 뭐 잡히는 게 확실치 않아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무조건 좋나요? 아니죠. 무조건 좋지가 않아요. 그럼 금리의 정의에서 배운 대로라면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돈이 풀리고 좋은데 왜 그러면 FRB가 고민을 하고 있나요? 금리 평생 내리면 되죠. 제로 금리로 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민을 하나요?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라고 금리 인상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왜 금리 인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아까 전에 파월이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고 매판지 비둘기인지 뭔지를 모르는 게 언론의 허상이라고 했지만 팩트는 그거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금리 인하를 아주 가파르게 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또 했었고 이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했던 거랑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가 틀리긴 한데 지금도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죠? 물가가 오른다는 게 우리가 사는 물건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금도 오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평균 임금이 늘어나면은 물건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값이 또 오르네요. 그럼 사람들이 살 맛이 나요. 자기가 산 집이랑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살 맛이 난다고요. 그럼 경기가 센 거잖아요. 경기가 센 거를 확인하는 확인사살이 금리 상승이고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거나 경기가 불확실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침체될까 봐 두렵다는 그냥 정부의 어떤 신호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좋게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좋게만 바라볼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거랑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대부분.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과열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금리 인하는 뭐예요? 너무 꺼져가지고 이제 막 라면 소뚜껑이 더 이상 안 열려요. 이거 왜 안 열리지? 라면이 지금 불이 안 들어오나?
해가지고 막 열어보고 막 이런 게 금리 인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를 하면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 올라오고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이 꼬꾸라지고 이런 단순한 걸로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 변곡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의 그냥 그 뇌피셜보다는 자료를 보면 되겠어요. 이게 1973년부터 지금 몇 년이죠? 50년이 넘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 시장이니까 그렇죠? 근거에 굉장히 확률이 높겠죠. 1973년부터 현재까지 금리 인하 후 3개월, 6개월, 1년 뒤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저거의 확률에 따라 가겠죠. 당연히. 뭐 1년은 틀릴 수 있더라도 50년치니까 그게 통계가 쌓이다 보면 저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73년부터 지금까지 다 합쳤을 때 금리를 첫 인하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의 정점에서 처음 인하하고 1년 뒤에 S&P 500은 4.9% 평균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1년을 내다보고 편하게 본다면 저 확률에 걸으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증시니까요. 그렇죠? 4.9%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70% 가까운 확률입니다. 73년부터. 70%. 열의 7번은 1년으로 봤을 때는 다 상승했어요. S&P 수익률이.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 3개월에는 하락한 확률이 훨씬 높았죠. 맨 왼쪽에 10벌 거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게 그거예요. 금리에 정의해가지고 우리 배웠던 게 금리를 앞에 두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금리가 뒤에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했느냐를. 근데 금리의 정의만 생각하니까 금리의 정의.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럼 좋아지겠네? 주시장이 올리겠네? 아니죠. 확률이 3개월에는 다 빠졌어요. 빠진 게 훨씬 많았죠. 6개월을 지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도움이 금리가 낮으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 일반적인 통념은 기간을 넓히면 맞아요. 1년 간격으로 넓히면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리를 인하하면 갑자기 뭐 몰핀 맞은 것처럼 확 튈 것 같은 그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다른 게 있어요. 뒤에. 이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저기 그림에 다 나와 있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전체의 상황을 다 대변하지 못해요. 열의 7, 70%는 상승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금리 인하가 모든 무슨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평생 그냥 상승한다던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런 거를 대변하지 못해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수익 성장률입니다. S&P 500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1년 후 평균 수익률이 14%로 아까 금리 인하 후에 1년 평균 수익률 4.9%의 3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겠어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S&P 500 기업의 수익률이 좋거나 수익 성장률이 좋거나 나쁘거나 1년 후에 4.9% 성장은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이미 폐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에 졸도를 했는데 전기 충격기 갖고 살짝 몇 분 살려낸다고 계속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죠. 치명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잠깐 기절을 했어요. 그럼 전기 충격기로 잠깐 살려내서 100살까지 평생 살 수도 있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아까 말한 대로 왜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거. 거기다가 25bp가 아니라 50bp를 했으니까 야 되게 어렵게 보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만약에 환자가 잠깐 기절한 환자야. S&P 500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너무 좋아. 이래버리면은 잠깐 목말라가지고 목만 축이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선수에게 물을 주는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금리 인하는 무조건 금리 인하 이꼬르 주가 상승.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살펴볼 것은 S&P 500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금리 인하하면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할까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주가 향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빅테크 금리 인하 50bp 단행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빅테크도 저기 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에 대형 기술주의 수익 성장률이 57%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수익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수익 성장률이 크면은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업종별이죠. 업종별로 보면은 이 지금 프록트앤갬블이나 처치앤드와이트, 월마트,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기 방어주가 1973년부터 2024년 50년치 결과가 금리 인하를 처음 단행한 이후에 12개월 동안 섹터 평균 1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뭔지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월마트는 가고 코카콜라는 마신다는 얘기예요. 월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올라도 코카콜라의 가격이 올라도 빅맥의 가격이 올라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랑 첨부해서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2023년에는 5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 2024년도 2025년도 지나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3년 동안은 수익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지금 빅테크의 수익 성장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어떻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솔직히 이거 무시해도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첫 금리 인하 후에 1년이 지나면 50년치 통계 결과가 4.9%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조금 더 민감하게 섹터를 고르실 분이라면 저걸 보시면 되겠죠. 저것도 50년치 결과거든요. 그렇죠? 70년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성장률이 빅테크 기업은 떨어지고 있고 수익 성장률을 포함해서 빅테크가 지금 S&P 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지금 성장 기여도의 비중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경기 침체기에 50년치가 12개월 동안 경기 방어주가 강했다. 이걸 본다면 빅테크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경기 방어주로 이동했다가 1년 뒤에 IT의 수익 성장률이 다시 올라올 때 가는 전략. 이것도 해볼만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 향후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신일섭 이데일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준 의원이 0.50%포인트 이 B컷을 단행했다라는 소식을 앞서 전달해드렸는데요. 추석 연휴 이전에 그리고 이후까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Must Know 5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해리스 트럼프 2차 암살 시도의 지지율 앞서라는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대선이 약 50일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주말 사이에 트럼프 관련된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대선 50여일 앞둔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 소유의 이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앞서 7월 달 첫 번째 암살 시도 때 통합을 강조했던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는 암살 시도 해리스 발언 탓이라며 강성 지지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의 지지율 격차가 더 확대됐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 해리스 후보는 51%로 6%포인트 차로 해리스 후보가 앞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47일 정도 대선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오는 이슈들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블랙록과 MS 40조 원 가까운 AI 펀드 조성,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이 인공지능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AI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MS가 40조 원 가까운 이 펀드 투자 조성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강한 베팅에 나선 건데요. 펀드 조성 후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금까지 조달할 경우 투자 잠재력은 최대 약 1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파트너십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지원하는 AI 투자 회사인 MGX와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포함됐습니다. MGX는 펀드의 위탁 운용사가 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인프라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빅테크 사이에서 이런 인프라 조성 경쟁 계속해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장에서 간밤에 이 MS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7%까지 낙폭을 확대했는데 오늘 0.76%로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 이슈로 인해서 MS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항방 계속해서 주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구글 EU 반독점 벌금 불복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대 2조 2천억 원 가까운 돈을 안 낸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같은 소식도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토파해 보려고 할 텐데요. 구글이 유럽연합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일반 법원은 구글에 부과된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의 EU 반독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라면서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에 대해서 구글은 소송을 뒀고요.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과연 메타 혹은 애플 등 이런 규제, 이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까지도 어떻게 봐야 될지 추가 향방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 1억 번째 4680 배터리 생산 이정표에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680 배터리랑 이 지름 46mm의 이 80mm 배터리라는 소식인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으로 계속해서 지금 AI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 일정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도 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외부에서 팔고 있는데 이 채권 크레딧에 대해서 지금 AI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박차를 가한다라는 추가적인 이슈도 있는 만큼 테슬라 관련돼서는 더욱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만큼 관련된 이슈 4680 배터리 1억 번째 이슈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 꾸준하게 챙겨볼 만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이 매크로 이슈 살펴보는 머스노5 시간 가져봤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시장 예상을 깨고 빅컷이 단행됐는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시장이 아무래도 빅컷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은 걱정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경기 침체 때문에 빅컷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좀 침착하게 안정시키는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지수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크게 튀어 올랐다가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큰 변동성 가운데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또 휴장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 사이에 쌓였던 이벤트들 또 밤사이에 있었던 9월 FOMC까지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계속해서 2부 코리안 마켓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